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상규입니다. 주 52시간제 연장 문제가 뜨거운 논란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MZ세대의 반발이 갈수록 확산되자 윤석열 대통령은 주 60시간 내로 상한선을 둬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주 4.5일제 도입까지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한미 해군과 해병대, 영국 코만도 부대까지 참여하는 쌍용 연합 상륙훈련이 포항 일대에서 시작됐습니다. 경항공모함 등 한미 함정 30여 척과 병력 13,000여 명이 투입된 이 훈련을 집중 분석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주제를 정혁진 변호사와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대통령실은 최근 2030 세대의 반발이 커지고 있는 주 60시간 근로제 또는 근로시간 유연화와 관련해서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재검토에 들어간다는 입장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먼저 주제 영상으로 만나보겠습니다. 현재와 과거를 서로 경쟁시킨다면 반드시 미래를 놓치게 될 것이다. 저는 주당 60시간 이상의 근무는 건강보호 차원에서 무리라고 하는 생각은 변함이 없습니다. 네. 몰아서 일하고 몰아서 쉬자는 게 당초 이 개혁안의 취지라고 하는데요. 젊은 층은 지금 있는 휴가도 제대로 못 쓰는데 무슨 소리냐, 이런 반발이 매우 크다고 합니다. 정 변호사님, 네네. 실제로요, 최근 1년간 20대 직장인의 절반 정도는 연차 휴가를 1년에 6일도 채 못 쓴다, 이런 조사 결과가 나왔다고 해요. 그래서 설문조사 결과를 살펴보니까 6일도 못 쓴다라고 하는 사람이 41.5%, 그다음에 1년에 9일도 못 쓴다라고 하는 사람이 13.3%, 합치면 거의 55%거든요. 네. 지금 나온 게 이제 만 19세 이상 직장인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거예요. 네네. 그러니까 지금 정부에서는 일도 몰아서 하고 노는 것도 몰아서 쉬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젊은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은 일은 몰아서 하는데 제대로 쉬지는 못하는 거 아니냐, 네. 이런 생각을 하지 않을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저희 같은 때만 해도 1년에 우리나라가 경제 성장률이 10%씩 막 이렇게 됐던 때가 있었으니까 네. 그때는 진짜로 열심히 일하는 분들이 계셨어요. 그래서 네. 제가 옛날에 회사 다닐 때 모셨던 사장님은 1년에 365일 다 출근했다고 그러더라고요. 저 옛날 얘기죠. 옛날 얘기예요. 예. 한 20, 30년 전 이야기인데, 그런데 그때는 그렇게 열심히 일을 하면 사회 자체가 다 커나가고 성장하고 있었기 때문에 승진 같은 그러한 보장이 있었단 말이죠. 네. 그런데 지금은 이렇게 열심히 일을 해도 과연 옛날과 같이 우리 아버지 세대나 이제 삼촌 세대와 같이 그러한 보상이 담보가 되느냐, 거기에 대해서 자체가 지금 젊은 MZ 세대들은 의문이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정부에서 일 열심히 해라, 열심히 해라, 열심히 놀아라, 열심히 놀아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보다도 그와 같은 MZ 세대 직장인들의 불안감을 해소시키는 그러한 노력이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집권 여당의 이 여권 또 대통령 지지율이 20대에서 뚝 떨어진 것도 네. 이런 흐름, 요새 반발과 무관하지 않다, 이런 지적이 나오는데 어떻게 동의하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금 MZ 세대들은요, 다른 걸 다 떠나가지고 우리의 생각을 이해하려고 하지 않는구나, 옛날 방식 그대로 사회를 이끌어가려고 하는구나. 그런데 옛날 방식대로 하면 MZ 세대들은 본인들이 피해를 입는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저희 같은 586들은 저희처럼 이렇게 막 일을 갖다 시키면은 결국은 과실은 586들이 따먹고, 네. MZ 세대들은 제대로 된 보상도 못 받는 것이 아니냐, 네. 이런 의혹을 갖고 있기 때문에, 네. 그렇기 때문에 지지율이 상당히 많이 빠진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정 변호사님이나 저나 이제 이 라떼 세대로서 참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되는 그런 건데, 또 최근 실시된 여론조사를 보면요, 직장인 10명 중 8명이 퇴근 후에도 업무 연락을 받는다, 이런 조사 결과가 나왔어요. 해외에서는 이것을 일명 연결되지 않을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는 건데, 근무 시간이 아닐 때 오는 업무적 연락을 금지하는 법안이
해외에서는 시행 중이라고 하나요? 네, 그렇다고 하는데 이제 저만 해도 제 밑에 이제 저 일 봐주는 비서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밑에 있는 변호사들도 있고 한데 급한 일이 있으면은 그 뭐 저녁 때라도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다음에 네. 요즘은 통신 수단이 발달돼 있으니까 뭐 SNS나 문자로 이것 좀 검토해 봐 달라 이렇게 부탁을 하는 경우가 생길 수밖에 없는데 네. 그런데 사실 제가 이제 이런저런 상담을 갖다 받아 보면은 업무 시간 외에 회사 일을 갖다 시키다 보면요. 결국은 개인적인 일까지 시키는 경우도 왕왕 있더라고요. 그렇겠죠. 네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사실 굉장히 부당한 거고 그렇기 때문에 유럽에서는 특히 유럽에서는 연결되지 않을 권리라고 해가지고 특히 그 제일 발달했다라고 볼 수 있는 프랑스에서는 로그오프법이라는 게 있어가지고 원칙적으로 일과 시간 이후에 상사든 누구든 그렇게 그 업무적인 연락을 하는 것도 아주 예외적인 상황이 아닌 이게 이상은 2017년부터 이미 시행되고 있다고 해요. 그러니까 네네. 로그오프라는 게 로그인이 아니라 좀 로그오프를 좀 해달라. 그렇죠. 이제 회사에서 로그를 했다가 인했다가 이제 나왔으면 그때부터는 오프다 네. 이렇게 되는 거고요. 사실 이 말이 어떻게 보면 맞는 게 옛날 같이 그 통신 수단이 제대로 발달하지 않았을 때에는 퇴근하면 일이 끝났던 거였거든요. 그러면 아무리 상사가 일을 시키려고 해도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는데 지금은 그게 되는 거니까 이런 법안까지 지금 시행이 되고 있고 우리나라에서도 이게 뭐 극단적으로 나가면 안 되겠지만 적정하게 이걸 수용할 만한 그러한 법안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이 프랑스의 로그오프법은 근로자 수 50명이 넘는 회사에 이미 적용이 되고 있다고 하고 벨기에에는 6만 5천 명에 이르는 연방 공무원을 대상으로 근무 시간 외에 업무와 관련된 상사의 연락에 대응할 필요가 없다. 아예 이런 법이 있고 또 포르투갈은 2021년에 예외적인 경우를 빼고는 근무 시간을 벗어나서 직원 간의 업무적인 연락을 아예 금지하는 법안이 시행 중이라는데 우리 또 이런 해외 사례를 좀 참고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래서 이런 사례들이 뭐 이제 유럽뿐만 아니라 뭐 일본이나 뭐 그 북유럽이나 저기 그 미국이나 이런 쪽으로도 더 확산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옛날에는요 야근이라고 하면 사무실에서 일하는 것만 야근으로 생각을 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야근이라고 하는 말 자체가 뭐냐면은 밤에도 일한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렇네요. 나이트듀티예요. 나이트듀티. 그런데 지금 이제 코로나 같은 거 해가지고 재택근무도 많이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제 그렇기 때문에 상황이 바뀐 거예요. 옛날엔 사무실에 있어야 야근으로만 쳤는데 이제는 사무실 밖에서도 집에서든 뭐 아니면 뭐 카페나 레스토랑에서든 일이 주어지면 그 일을 하게 되면 밤에 하는 건 그것도 야근이란 말이죠. 네네. 그런데 이런 식으로 야근을 하게 되면 결국은 제대로 된 보상을 받지 못하고 제대로 쉬지 못하고 공짜로 일하는 것이 아니냐 이런 불만들이 특히 MZ세대들한테는 있을 수밖에 없고 이런 주장 같은 것들이 이게 잘못된 것이냐 곰곰이 생각해 보면은 합리적인 이야기다라고 평가가 될 수 있으니까 네. 여기에 대해서 정당하게 보상을 하든지 아니면 그런 그 과외적인 일들을 강요하지 못하도록 하든지 이러한 조치는 필요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프랑스의 그 재미난 법안 이름 로그오프법이라고 했잖아요. 우리 직장인들 사이에서도 이런 연결되지 않은 권리를 좀 찾자 이런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도 이에 대한 사회적인 논의가 이제 필요한 시점이 됐다고 보고 전문가 중심의 태스크포스를 꾸려서 연구에 착수했다고요? 그러니까 이제 다른 데도 아니고 고용노동부에서 요번에 이제 근로시간 개편 같은 것들을 하면서 마찬가지로 전문가들 TF를 꾸려가지고 그 연결되지 않은 권리도 이제 연구를 갖다가 하는데 지금 사실 고용노동부에서 내놓는 정책의 핵심은 뭐냐면은 근로시간의 유연화 아니겠습니까? 네. 그런데 이제 유연화라고 하는 것을 핑계로 해가지고 밖에서 계속 일을 갖다 하게 되면 그러면은 실질적으로 정책 개편하는 취지가 무색해질 수도 있으니까 이런 것들을 방지하는 의미에서라도 이러한 연결되지 않을 권리에 대해서 연구하는 것은 타당한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흔히들 지금 요새 젊은 층들이 하는 말은 공짜 야근 시키는 건 안 된다 이런 얘기를 해요. 이 공짜 야근을 법적으로는 어떻게 생각해 봐야 되는 겁니까? 공짜 야근 위법한 거죠. 왜냐하면은 우리나라 근로시간이 일주일에 8 곱하기 5 해가지고 40시간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거기에다 추가 근로할 때에는 또 그 보상을 더 많이 해줘야 되는데 그게 이제 52시간인 거고 그다음에 이걸 갖다 조금 변경을 갖다 해보자라고 하는 것이 지금 정부의 정책인데 결국은 뭐냐면은 세상에 공짜 점심도 있어서는 안
안 되는 것처럼 공짜 야근도 있으면 안 된다. 정당한 노동에 대한 정당한 대가와 정당한 보상이 있어야 된다. 이런 이야기인 거죠. 네. 이런 말을 우리가 좀 귀담아 들어야 될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근로시간 유연화에 대한 MZ세대의 반발이 매우 심상치 않습니다. 그래서 일각에서는 이게 정책 실패가 아니라 홍보 실패 아니냐라는 지적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어제 국무회의에서도 긴 시간을 할애해 이 제도를 보완하라고 강조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저는 주당 60시간 이상의 근무는 건강보호 차원에서 무리라고 하는 생각은 변함이 없습니다. 노동시장 유연화는 그 제도의 설계에 있어 국민의 의견을 충분히 청취하고 수집할 것입니다. 고용노동부 등 관련 부처에 세밀한 여론조사 그리고 FGI를 시행하고 제게 그 결과를 보고하도록 지시해 놨습니다. 야권을 중심으로 일각에서는 요즘 이런 현상, 혼선의 도가니다 이런 비판까지 하고 있습니다. 윤 대통령이 직접 이 문제에 대한 교통정리에 나섰다 이렇게 보는 시각이 많아요. 그러니까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거는 주 60시간 이상은 무리가 아니냐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요. 옛날에 저희 이제 뭐 사법시험 같은 거 공부할 때 네. 어떤 이야기가 있었냐면 일주일에 48시간만 공부하면 합격한다라고 그랬어요. 아, 그래요? 네네. 그러니까 하루에 8시간씩 일요일 빼고 6일 동안 공부하면 68, 48이거든요. 그렇네요. 8648. 그런데 이거를 이제 뭐 이렇게 뭐 딴 생각하는 거 말고 진짜로 그 집중해서 공부한 시간을 따져보면 일주일에 48시간 공부하기가 어렵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60시간이라고 하면 일주일에 주 5일로 생각하면 12시간이고요. 그렇네요. 6일로 생각하면 10시간이기 때문에 60시간도 사실은 그 상당히 오랫동안 그 근무하는 게 되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근데 이제 뭐 69시간이든 뭐 60시간이든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네. 지금 그 특히 MZ 세대들이 그 뭐라고 할까 좀 반발하고 그런 생각을 하는 것은 자기들의 의견, 근로자들의 의견을 정확하게 듣고 이 정책을 갖다 세운 것이냐. 기업들 말만 너무 들은 거 아니냐.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왜 내가 만약에 그 잘 이렇게 설명이 되고 잘 홍보가 되고 납득이 됐으면 뭐 69시간이라고 해도 우리나라는 무조건 일주일에 69시간씩 일을 해야 된다. 이게 아니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급할 때에는 그렇게 일을 많이 하고 그다음에 일이 없을 때에는 쉬고 해가지고 전체적인 연수로 따지면 지금보다도 오히려 그 노동 시간을 줄일 수 있다. 이런 취지인데 그런 그 정책 같은 것들이 제대로 그 전달이 안 됐다. 납득이 안 됐는데 일방적으로 그 인사이드하게 원사이드하게 나가는 것이 아니냐. 이런 것들에 대한 반발이 더 커 보이기 때문에 네. 대통령께서 직접적으로 나와가지고 그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하신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어제 윤 대통령의 국무회의 모두 발언이 화제였습니다. 글자 수로는 세보니까 5,792자나 됐고 시간으로는 무려 23분이었습니다. 대통령 본인이 직접 사실상 작성을 했다고 하죠? 그러니까 5,792자면 거의 6,000자라고 생각하면 네. 이제 원고지 쓸 때는 거의 한 30장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200자 원고지 30장. 200자 원고지 30장이면은 이게 그냥 보고 타자를 쳐도 이게 시간이 꽤 들어갈 것 같은데. 고시 때도 이렇게 답안 길게 작성 안 하죠? 저희는 그냥 손으로 썼으니까 네.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숫자는 세지 않았으니까 중요한 거는요. 저는 양도 양이지만 뭐 23분 5,792자 이것도 중요하지만 이거를 대통령이 본인이 썼다라고 하는 것을 공개한 거잖아요. 네. 그건 저는 어떻게 받아들여지냐면 이 내용에 대해서는 다른 사람들이 써준 걸 내가 읽은 게 아니고 내 생각을 내가 써가지고 국민들한테 발표한 거다. 네.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대통령이 본인이 스스로 책임을 지겠다 이런 아주 그 강력한 의지를 표명한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잘 그 서포트가 돼가지고 좋은 결과가 나와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윤 대통령은 특히 몰아서 일을 시키려고 하면 확실한 담보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를 했는데요. 이어서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정부의 근로시간 유연화 정책과 관련해서 임금, 휴가 등 근로보상 체계에 대해 근로자들이 불안해하지 않도록 특히 노동시장의 이중구조가 만연한 우리 사회에서 노동약자들이 불안해하지 않도록 확실한 담보책을 강구할 것입니다. 확실한 담보책.
법조인다운 표현이다 이런 지적이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근로시간을 주 단위에서 월, 분기, 연 단위로 자유롭게 설정하는 그런 방안을 제시한 건데 설명을 좀 주시죠.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일주일에 그 근로기준법을 보면 주 단위로 해서 40시간, 52시간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네. 이거를 갖다가 그 평가하는 단위를 바꾸어 가지고 뭐 주로도 할 수 있고 월, 분기, 1년 단위로 이렇게 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건데 그런데 임금에 대한 대가는 뭐냐면 결국 두 가지거든요. 네. 첫 번째는 경제적인 그 보상. 그렇죠. 그러니까 돈이죠. 예, 네. 근로에 대한 대가는 두 가지인데 첫 번째는 그 경제적인 임금, 두 번째는 휴가거든요. 휴가. 그런데 이제 뭐가 문제가 될 수 있냐면은 이렇게 초과 노동을 갖다가 하게 되면 그럼 거기에 대해서 더 많은 그 보상을 해줘야 되는 거거든요. 네. 과연 이 부분은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러니까 그냥 일주일에 40시간만 이렇게 쭉 일하는 것하고 52시간 일하는 것하고 60시간 일하는 것하고 똑같이 60시간을 일했다라고 해도 이걸 갖다 집중적으로 어떻게 보면 아주 그 일을 하는 것하고 그냥 평소대로 루틴하게 일하는 것하고는 달라야 되거든요. 네. 거기에 대한 정확한 그 계산 방법 같은 것들을 이제 고용노동부나 정부에서 이걸 보여줘야 되는 거고요. 또 중요한 건 뭐냐면 그렇게 되면 이제 시간이 이렇게 쭉 남게 되는 거죠. 그렇죠. 이럴 때 이 휴가를 과연 쓸 수 있느냐. 그런데 지금 보면은 이제 휴가를 뭐 위에 있는 사람들은 마음대로 쓸 수 있을지 몰라도 밑에 있는 직원들은 예컨대 대리는 과장 눈치 봐야죠, 차장 눈치 봐야죠, 부장 눈치 봐야죠, 임원 눈치 봐야죠. 이런 것들이 없이 그냥 자기가 쓸 수 있을 때 정부 말대로 말만 가지고는 안 된다는 이야기거든요. 휴가 의무 명령, 뭐 강제 명령 이렇게 필요하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젊은 사람들은요. 그냥 어찌됐든지 간에 이렇게 계약서도 정확하게 저희 때는 뭐 일할 때도 그냥 뭐 알아서 잘 하겠지 이렇게 해가지고 계약서도 안 쓰고 그랬는데 요즘은 뭐 법에도 그렇게 되어 있지만 뭘 하나 하더라도 정확해야 되는데 네. 그런데 지금 정부에서 이야기하는 것이 MZ세대들이 생각하는 것만큼 그다음에 기대하고 자기들이 생각하는 것만큼 그렇게 아주 정확하고 세밀한 그러한 조항들이 과연 마련되어 있는 것이 아니냐. 제가 봤을 때 아직 없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네. 이런 부분들은 반드시 보완이 돼야지 그 사람들의 마음을 얻을 수 있고 납득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대통령의 이런 결연한 방침에 주무장관인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도 연차휴가는 근로자의 정당한 권리다 이렇게 말하면서 충분히 보장돼야 한다고 강조를 했네요. 지금 이 장관의 그 이야기를 저희가 요약을 했는데 근로자의 정당한 권리다.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 사용은 보장돼야 한다. 유연하게 근무 시간을 바꾸는 것도 중요하다. 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것도 뭐 이제 맞는 말씀인데 그런데 이제 사람들이 기대하고 바라는 것은 이렇게 추상적인 선언적인 그런 내용이 아니고 구체적으로 저런 그 선언들을 어떻게 담보할 수 있는지 네. 거기에 대한 세밀한 내부 규정 같은 것들이 필요하다 이렇게 그 판단이 되는 것 같고요. 어쨌든 정부에서 전문가들 TF팀까지 지금 만들어서 가동하고 있다라고 하니까 거기에 대한 결과물은 나오지 않을까 싶고 그 결과물을 본 다음에 그런 다음에 이제 MZ세대들이 다시 한번 또 평가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요즘 야당의 공세가 이 부분에 집중된 느낌입니다. 민주당은 이 제도와 관련된 논란을 혼란의 도가니라고까지 비판을 했고요. 주 4.5일제 근무제 도입이 필요하다 이런 요구까지 하고 나섰네요. 그러니까 옛날에 이제 그 앵커님이나 저나 처음 그 사회생활 시작했을 때는 아, 네. 토요일을 저희 때는 반공일이라고 그랬어요. 반공일이라고 네. 그랬죠. 그래서 반만 일하는 그거다. 그래서 아침에 출근해가지고 점심 때까지 일하고 그때는 이상하게 토요일마다 짜장면 먹고 퇴근을 갖다 했었거든요. 짬뽕 먹고도 퇴근하고. 네. 그래가지고 옛날엔 월화수목금에다가 토요일 반공일 해가지고 5.5일을 일을 했는데 지금 야당이 이야기하는 건 4.5일 아니겠습니까? 네네. 월화수목은 이제 정상적으로 근무를 하고 네. 금요일을 옛날 토요일처럼 반만 일하겠다 이런 그 근무제 도입 요구를 하는 것인데 이거는 뭐 다 좋은 이야기죠. 하지만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이러한 제도가 우리 사회에 어떤 영향을 긍정적으로 미칠 것인가 여기에 대한 그 평가와 어쨌든 그런 것들이 제대로 그 계산이 된 다음에 그런 다음에 추진이 돼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은 듭니다. 네. 최근 이 논란이 심해지자 이 장관이 서울 송파구에 있는 한 IT 기업을 방문했습니다. 이 장관이 찾은 이 기업이 화제가 됐는데요. 이 요새 분위기와 관련이 있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보니까 이제 IT 그 기업인데
회사 이름은 E8라고 하는데 일단은 직원들이 90% 이상이 아주 90년대생, 많아야 80년대생 해가지고 엄청 젊은 기업이에요. 그래서 이제 MZ 세대들이고 그 다음에 이제 모든 직원들이 연차를 다 100% 쓰도록 그렇게 그 회사에서 조치를 하고 있고 네. 그 다음에 이제 대충 휴가계를 갖다가 쓰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러이러한 사유로 휴가를 갖다가 써야 됩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마땅하게 쓸 말이 궁할 때도 있단 말이죠. 그렇죠. 그러면은 휴가를 쓰고는 싶은데 그걸 쓰는 게 귀찮거나 좀 그 눈치 보여가지고 못 쓰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휴가계를 아예 쓰지 않아도 되도록 그냥 이유 없이 내도 된다. 그냥 나 오늘 쉬겠습니다. 그러면 쉴 수 있다고 그런 이야기인 것 같고 네. 그다음에 이제 근속 휴가를 주는데 이게 근속 휴가가 원래 이제 회사들마다 뭐 5년, 10년, 뭐 20년 이렇게 근속하면 뭐 휴가도 주고 아니면 뭐 금반지도 주고 그러지 않습니까? 네. 여기는 3.5년이고요. 그다음에 이런 경우에 뭐 여행 상품권도 주면서 여행도 다녀오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지금 트렌드에 아주 맞는 그런 회사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이제 IT 기업이니까 잘 되는 IT 기업이니까 수익성도 높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이 장관이 여기를 갔다는 거는 네네. 앞으로 여기를 모델 케이스로 좀 삼아 보겠다. 네. 이런 것도 시사하는 바가 있지 않나 싶어요. 그다음 무엇보다도 우리나라 모든 회사들이 이런 회사들이 됐으면 좋겠다는 그런 바람과 기대도 있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실제로 우리나라의 임금 근로자들이 연차 휴가를 앞서 EAT처럼 100% 다 쓸 경우에 연간 10조 4천억 원의 생산 유발 효과도 날 수 있다. 이거 아주 긍정적인 얘기네요. 그래서 이것도 이제 연구 결과로 나온 거죠. 근데 제가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까 이제는 우리나라의 우리 사회의 경제 구조가 바뀐 거예요. 옛날에는 막 진짜 우리 그 누님이나 이제 이모님이나 이런 분들은 청계천 같은 데서 재봉틀 막 돌리면서 예. 그렇게 그게 오래된 일이 아니거든요. 그렇죠. 40년 전, 50년 전 그러한 일이었는데 그러던 2차 산업 위주의 우리나라 경제 구조가 아주 고도화되고 발달돼 가지고 그러니까 그 왜 10조 4천억이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나왔는지 봤더니 휴가의 경제 효과가 핸드폰 만들어서 파는 것, 자동차 만들어서 파는 것보다 더 클 수 있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대표적인 자동차가 옛날에는 소나타였는데 그 소나타 거의 한 5배 정도에 되는 경제 효과가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그 분석이니까. 네네. 그다음에 이런 분석이 그렇게 틀렸다고 보여지지도 않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런 거에 따라 가지고 이제 우리나라 경제 구조가 그 바뀌었으니까 그에 맞는 정책도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자, 고용노동부가요, 만 15세 미만의 예술인과 특수고용직 종사자들도 고용보험에 임의로 가입할 수 있도록 하는 법률 개정안을 마련을 했는데 이게 오는 7월부터 시행이 가능하다고요? 네네. 그런데 이제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 네. 이렇게 근로자들을 보호하겠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런데 이제 두 가지인데 첫 번째는 그 예술인들 중에는 젊은 친구들 아주 미성년자들도 있단 말이죠. 있죠. 10대들. 그런데 오히려 물론 이런 경우에 부모님들이 이렇게 잘 뭐 매니저 역할 같은 경우를 하는 경우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을 수 있고 아니면 매니저가 아예 안 될 수도 있는 거고 네. 이런 그 젊은 예술인들 어린 예술인들에 대해서도 보장을 갖다 해줘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이 있고 첫 번째이고 더 큰 문제는 특수고용직 종사자들이에요. 예. 뭐 이제 대표적인 게 보험 설계사들이라든지 그다음에 이제 우리나라 골프장도 되게 많아지지 않았습니까? 캐디들도 경기도 그렇고. 우미. 예. 그다음에 지금 그 라이더들 많이 있지 않습니까? 배달 라이더. 네네. 근데 이런 분들은 사실은 어디 명확하게 어떤 회사에 소속돼서 근로자는 아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는 근로자와 같은 그러한 그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니까 이런 분들에 대해서 사고가 나거나 뭐 그랬을 때 실직을 하거나 그랬을 때 그 보장을 갖다가 보호를 해줘야 되는데 그 대표적인 수단이 뭐냐면은 그 고용보험법인데 이러한 것들이 이제 7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하니까 다행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완전하지 않은 제도는 신속히 그 문제점을 보완하고 수정하는 게 네. 필요하고 또 그런 방향으로 빨리 나가야 되겠어요. 여론을 반영해야겠죠? 네네. 네. 정혁진 변호사와 말씀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난 20일부터입니다. 한미연합상륙훈련인 이른바 쌍용훈련이 경상북도 포항 일대에서 시작이 됐는데요. 다음 달 3일까지 계속될 예정입니다. 먼저 영상으로 만나보겠습니다.
We'll always fight together and fight tonight. 갑시다. 육군 준장 출신의 문성묵 한국국가전략연구원 통일전략센터장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한국과 미국의 해군과 해병대 그리고 영국의 코만도 부대까지 13,000여 명과 경항공모함 등 함정 30여 척, 항공기 70여 대, 상륙 돌격용 장갑차 50여 대까지 참여를 했는데 참가한 장병들의 목소리부터 들어보겠습니다. 한미연합 265 운영을 통한 각 군의 장비, 능력, 임무를 확인하고 상호 장비 호환성 검증, 설치 및 운영 능력 숙달을 통하여 이번 훈련간 더욱더 전투준비 태세 완비를 할 수 있었습니다. We'll always fight together and fight tonight. 갑시다. 네. 쌍용 훈련 말 그대로 두 마리의 용이란 뜻인데 어떤 훈련인가요, 정확히? 예, 말씀하신 두 마리 용 말씀하셨으니까 한미가 함께 하는 거거든요. 네. 보통 해병대 용이라는 표현을 많이 씁니다. 과거 월남전에 청룡부대가 갔었죠. 청룡부대. 그럼요. 그러니까 이 쌍용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한국 해병대, 미국 해병대가 연합으로 하는 상륙 훈련입니다. 네. 2012년에 여단급으로 시작을 했어요. 2년 단위로 했고요. 네. 2018년까지 했는데 네. 2018년에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이제 비핵화 언급을 하면서 북한 비핵화를 촉진하자. 네. 그러려면 북한이 반대하는 한미연합연습을 잠시 중지하자. 그래서 지휘소 연습, 컴퓨터 시뮬레이션 방식으로 하는 연습을 제외한 나머지 야외 기동 훈련 아주 소규모로만 네. 했었거든요. 이번에 이제 다시 규모를 늘리고 그렇게 해서 자유의 방패 연습의 일환으로 이번에 20개 정도의 야외 실기동 훈련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쌍용 훈련입니다. 네. 자, 이 투입되는 장비, 무기의 면면이 매우 화려합니다. 역시 자세한 설명을 좀 직접 들어봐야 되겠네요, 센터장님. 네. 네, 어떤 것들입니까? 예, 앞서 이제 뭐 우리 앵커께서 멘토를 해주셨어요. 이번에 이 참여하는 북한 이 무기들을 보면은 우선 뭐 규모는 여단급에서 사단급으로 이제 확대가 됐죠. 네. 화면에 보시면 미국이 자랑하는 마킨 아일랜드 이게 경항공모함입니다. 예. 우리가 보유하고 있는 독도함도 크기가 비슷합니다. 네. 물론 무장이 다릅니다만 함정 30여 척, 항공기가 70여 대, 그리고 상륙 돌격 장갑차는 글자 그대로 해병이 상륙할 때 쓰는 장갑차거든요. 네네. 이런 장갑차를 포함해서 이 병력과 장비들이 참가를 하고 특히 주목되는 부분은 영국 해병대 코만도가 네네. 이번 한미연합 상륙 훈련에 처음으로 참가한다는 겁니다. 네. 이 앞서도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2018년 마지막 야외 기동 훈련을 끝으로 사실상 중단이 됐었는데 규모만 사단급으로 확대된 게 아니라 네. 내용 면에서도 아주 부활 이상의 의미가 있다고요? 그렇습니다. 아마 우리 시청하시는 분들께서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6.25 전쟁, 6.25 기습 남침으로 우리가 서울을 3일 만에 뺏기고 그렇죠. 한 달 후에는 경상도를 제외한 나머지를 모두 다 김일성이가 장악을 했거든요. 낙동강 방어선. 낙동강 방어선이죠. 네네. 근데 이 낙동강 방어선에서 우리가 전세를 역전시킬 수 있었던 전기가 바로 인천 상륙 작전입니다. 그렇습니다. 인천 상륙 작전에 주력으로 참여했던 부대가 바로 미국의 1해병 사단이고요. 네. 우리 한국 해병대도 참여했습니다. 그렇죠. 이 상륙 작전이 다시 오는 거예요. 그건 여단급으로 하다가 네네. 사실 북한 비핵화를 목적으로 훈련을 중단했지만 네. 북한 비핵화가 안 됐잖아요. 오히려 핵미사일 위협이 고도화되고 그러니까요. 우리 국민들이 상당히 위협을 느꼈죠. 그래서 작년에 미 대통령이 와서 우리 한미 정상회담을 통해서 연합훈련의 정상화. 바이든. 예, 11월에는 우리 한미 국방장관이 연례 회담에서 사단급으로 이걸 확대하자라고 합의를 했습니다. 예, 예. 그 합의에 따라서 이번에 이제 훈련을 하게 되는 겁니다. 네. 앞서도 몇 번 말씀하셨지만 이번에 참여한 와스프급 상륙함이라고 하는 마킨 아일랜드함, 뭐 준항모다, 경항모다
이게 이제 항공모함급이라는 건데 어떤 전력을 갖고 있습니까? 예, 그리고 항모급이라고 하는 것은 글자 그대로 지금 여기 화면에서 보시듯이 지금 보면 뭐 항공모함이 거의 크기가 비슷하지 않습니까? 예, 저 뒤에 나오는 배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제 해병대 상륙하는 병력 1,600명, 그다음에 승무원을 포함해서 한 3,000명 가까이가 2,800여 명이 탑승을 할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 아일랜드 함에 F-35B는 수직이 착륙이 가능한 스텔스 전투기입니다. 20여 대를 탑재할 수 있는 겁니다. 그것 등 그러니까 전투기만 30대 넘게 거기에 예,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태울 수 있네요. 예, 태워서 함께 작전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병력도 상륙하고 다시 말하면 지, 해, 공 네. 입체 작전이 가능할 수 있도록 한 그런 일종의 항공모함이죠. 네. 그래서 미국이 자랑하는 이 강습 상륙함 중에 가장 최신의 그 상륙함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항공모함이라는 거는 이제 우리가 알것처럼 바다에 떠다니는 그 어떤 이착륙의 의미만 있는데 그럼요. 강습항모라는 그 강습의 의미는 어떤 건가요? 강습이라고 하는 것은 글자 그대로 육지 가까이 와가지고 이 지금 병력 해병대 1,600명이라고 말 이 지금 이동식인 타고 있는 해병대 병력을 상륙 돌격 장갑차에 태워서 네. 육지로 상륙을 해서 목표 지역으로 돌진할 수 있는 네. 목표를 탈환할 수 있는 그런 작전이 가능하도록 만들어진 강습 상륙함이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앞서 말씀하신 대로 이제 과거 얘기가 되겠습니다만 이런 게 작전을 실제로 펼친다면 이게 인천 상륙 작전 같은 게 더 그 업그레이드된 형태로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이 연합 훈련은 북한이 우리 대한민국을 과거 1950년도와 같이 남침을 다시 했다는 걸 상정을 해서 네네. 그렇게 되면 우리가 방어를 해야 되죠. 그렇죠. 방어하고 다시 반격을 하게 되는데 네네. 반격 작전 과정에서 동해 또는 서해에 상륙을 해서 목표, 다시 말하면 평양 지휘부를 타격하기 위한 그런 작전을 이제 전개하기 위한 한미의 상호 운영성, 그다음에 그 작전을 이행하기 위한 연습을 하는 것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흔히 나오는 게 이제 그 티크나이프 훈련이라고 해서 네. 참수작전 얘기를 많이 하는데 그렇죠. 이 경항모가 그런 걸 주도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까? 뭐 그것도 가능하죠. 지금 코만도가 탑승을 하는데 이 해병대의 그 목표도 사실 후방 지역에서 중요 목표를 타격하고 네. 특수한 임무를 수행하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되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과거 6.25 때 또는 2차 세계대전도 작전을 종결시킨 것이 바로 노르망디 상륙 작전입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 연합 상륙 훈련이라고 하는 것은 유사시에 우리의 전투력을 극대화시켜서 이 다시 말하는 한반도 전구의 작전을 종결시킬 수 있는 그런 훈련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네. 됩니다. 40여 명이 참여했다고 하지만 이 유명한 부대가 이번에 옵니다. 영국 해병대 코만도 부대원들이 사상 처음으로 참가를 하고요. 호주, 프랑스, 필리핀의 군 관계자들도 참관을 한다는데 이 멀리서 와서 보는 이유는 또 뭡니까? 예, 이제 왜 한미연합연습인데 이렇게 영국군, 뭐 호주, 필리핀, 뉴질랜드 이런 군인들이 참여하고 참관을 하지 이런 의문이 생길 수 있을 겁니다. 예. 지금 우리 대한민국에는 한미 연합방위 체제를 운영하고 있지만 연합사가 생기기 전에는 유엔사가 있었습니다. 네네, 그렇죠. 6.25 전쟁에는 이 유엔군 사령부가 작전을 지휘하고 연합사가 창설된 1978년 이전까지는 유엔사가 한반도 방어를 책임지고 있었거든요. 네네. 지금은 정전체제 하에서 유엔사는 정전체제를 관리하고 또 한 가지 중요한 임무가 유사시. 네. 다시 말하면 북한이 다시 우리를 남침을 했을 때 전력 제공 역할을 합니다. 네. 그럼 과거 6.25 전쟁 당시 전력을 제공했던 참전국들이 우리 한반도에 그런 상황이 발생하면 우리는 다시 보낼 거야. 그렇게 희망하는 나라들이 바로 지금 영국, 뉴질랜드, 호주, 필리핀 이런 나라들입니다. 네네. 그러니까 한미연합연습에 영국군 특수부대가 참여를 해서 여기서 함께 훈련을 하고 참관을 하면서 언제든 그런 상황이 발생되면 우리도 함께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목적으로 함께 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 코만도 부대요. 40여 명만 이번에 왔다지만 사상 처음이고 영화 팬들 저도 이거 대학 시절에 봤습니다. 1985년도 영화인데 네. 코만도라는 영화가 아예 있었습니다. 당시에 주연을 맡은 배우
우리가 잘 아는 아놀드 슈왈제네거 전 미 캘리포니아 주지사 아니었습니까? 그럼요. 아마 많은 분들이 기억이 생생하실 거예요. 연세 드신 분들은. 저도 뭐 아주 상당히 이 영화를 재미있게 봤고요. 네. 글자 그대로 당시 이 코만 이게 당시 포스터입니다. 포스터죠. 예. 그러니까 이 코만도는요. 뭐 이 영국 해병대가 이제 1600년대에 특수부대가 참여를 했고 이 코만도 그러면 원래 영국 해병대를 의미하는 거였지만 지금은 코만도는 사실 뭐 특수부대의 대명사가 됐어요. 네. 미국에도 이 특수부대를 코만도로 부르기도 하거든요. 이 코만도는 글자 그대로 중요한 작전 임무가 부여가 되면 저 후방 깊숙이 들어가서 네네. 주요 인사를 뭐 타격을 한다든지 목표를 제압한다든지 이런 역할들을 하기 때문에 이 특수부대 임무가 그거보다 중요하고 아까 티크나이프 말씀을 하셨는데 네. 바로 참수 작전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그런 임무를 수행할 수 있는 부대가 바로 코만도 특수부대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 후예들이 이번에 이 훈련에 지금 참여해서 활약을 하고 있습니다. 이 쌍용 연합상륙 훈련이 시작되기 전날 북한은 이른바 핵반격 가상전술 훈련이라는 걸 실시했습니다. 북한 매체의 발표를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핵반격 가상종합전술훈련이 진행됐습니다. 나라의 전쟁 억제력과 핵반격 능력을 실질적으로 강화하고 해당 부대들을 전술 핵 공격 임무 수행 절차와 공정에 숙련시키기 위한 종합전술훈련이 3월 18일과 19일에 진행됐습니다. 전술 핵 운용 부대들의 핵반격 가상종합전술훈련은 대규모적인 미국 남조선 연합군의 반공화국 침략전쟁 연습이 광란 쪽으로 확대되고 미군 핵 전략 장비들이 대대적으로 남조선 지역에 투입되고 있는 긴장한 정세 속에서 단행됐습니다. 방금 이춘희 방송원 발표 보셨습니다만 이게 쌍용훈련의 견제용이다 이런 전문가들의 지적이 있었습니다. 우리 문 센터장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보시면요. 핵 반격 가상 전술 훈련이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반격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렇게 얘기했죠. 지금 이춘희 아나운서 방송원이 말했듯이 한미가 지금 훈련하는 것이 대대적으로 북한을 침략하기 위한 전쟁 연습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렇죠. 우리 한미연합에서는 침략 연습이 아닙니다. 6.25 전쟁 이후에 한미가 북한을 공격하거나 뭐 침략한 전례가 전혀 없으니까요. 그렇죠. 기본적으로 한미연합 연습은 방어 연습입니다. 네. 북한의 전쟁 도발을 억제하고 만약에 억제가 실패하면 이걸 방어하고 반격하는 겁니다. 네. 그렇다면 북한이 우리를 공격하지 않으면 이런 상황은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네. 그런데 마치 북한은 한미연합 연습이 북침 핵전쟁 연습이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들은 핵을 이용해서 반격하기 위한 훈련을 하고 있다. 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다시 말하면 한미연합 연습을 이 공격, 다시 말하면 한미는 가해자고 자기들은 피해자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네네. 그래서 한미연합 연습을 빌미로 자기 핵미사일 역량을 고도화하는 그런 기회, 빌미로 사용을 하는 겁니다. 주목할 부분은 과거에는 북한이 대외 매체에만 발표를 했는데 네. 이렇게 북한 내부 주민들이 다 볼 수 있는 걸로 발표를 하거든요. 그렇죠. 한미연합연습을 계기로 이 긴장을 고조시키고 김정은 중심으로 결속, 충성을 유도하기 위한 그런 의도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 훈련을 마친 뒤에 김정은이 매우 만족스러운 반응을 보였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런 말을 했다고 해요. 역시 북한 매체의 발표로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께서는 이번과 같은 실전 가상훈련들을 계속 조직 진행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하시면서 언제든 즉시적이고 압도적이며 능동적인 핵 대응 태세를 더욱 빈틈없이 갖추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하셨습니다. 우리나라가 핵을 보유하고 있는 국가라는 사실만을 가지고서는 전쟁을 실제적으로 억제할 수가 없다고 하시면서 실제 적에게 공격을 가할 수 있는 수단으로 언제든 적이 두려워하기에 신속 정확히 가동할 수 있는 핵 공격 태세를 완비할 때라야 전쟁 억제의 중대한 전략적 사명을 다할 수 있게 되며 자, 이 방송원 말에 계속 공격 태세 완비니 실질적 공격 수단이니 반격이 아니라 공격이라는 단어를 여러 번 쓰고 있습니다. 이게 의도적일 텐데 어떻게 들으셨어요? 문 센터장께서. 사실 그동안 북한은 핵을
보유하면서 우리는 핵을 절대로 공격용으로 쓰지 않겠다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네. 그동안. 이건 억제용이지 공격용이 아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지금 공격 실질적인 공격 수단, 공격 태세 완비, 공격을 계속 강조하고 있거든요. 네네. 결국 북한 김정은이 핵을 개발한 근본 목적은 우리를 공격하기 위한 것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자기 입으로 실토하는 겁니다. 네. 그리고 제가 볼 때는 아마 북한이 작년 이후에 얼마나 미사일을 많이 쐈습니까? 네. 그래도 우리 국민들이 크게 우려하지 않거든요. 네네. 아마 제가 볼 때는 이 위협을 극대화시키기 위한 네. 그런 뜻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네. 이틀째 실시한 전술 탄도미사일 공중 폭발 실험이 이 화제를 모았습니다. 이 내용을 직접 들어보시죠. 이어 적 주요 대상에 대한 핵 타격을 모의한 발사 훈련이 진행됐습니다. 미사일에는 핵 전투부를 모의한 시험용 전투부가 장착됐습니다. 평안북도 철산군에서 발사된 전술 탄도 미사일은 800km 사거리에 설정된 조선 동해상 목표 상공 800m에서 정확히 공중 폭발함으로써 핵 전투부에 조립되는 핵 폭발 조종 장치들과 기폭 장치들의 동작 믿음성이 다시 한번 검증됐습니다. 이 발표가 중요한 이유를 좀 설명을 드리자면요. 1945년 8월에 일본 히로시마에 투하된 미국의 원자폭탄 이른바 리틀보이가 당시 지상 570m 상공에서 터졌습니다. 그때 9만 명에서 최대 16만 명이 사망을 했었거든요. 이번에 북한은 발표를 들으신 대로 그보다 230m가 높은 지상 800m, 그것도 조선 동해상에서 가상 핵탄두를 터뜨렸다고 발표하고 있습니다. 이게 어떤 의미를 갖는 건가요? 예, 물론 목적에 따라서 고도를 달리합니다. 근데 800m는 북한이 보유하고 있는 전술 핵탄두의 효과를 극대화시키기 위한 최적의 고도라고 하는 거예요. 네. 800m에서 폭발을 하게 되면 결국 이 지상에 최대의 그 피해를 줄 수 있는 이 인명살상뿐만이 아니라 파괴라든지 네. 여러 가지 이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그러니까 살상력을 가장 극대화할 수 있는. 극대화할 수 있는 그런 고도가 바로 800m다. 네. 그리고 과거에도 북한이 공중에서 폭발 훈련을 하긴 했습니다만 이렇게 고도를 명확하게 명시를 하면서 발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거든요. 네. 그만큼 자기들의 이런 이 시도, 이런 역량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을 보여줌으로써 목표를 다시 말하면 그들의 의도를 다시 말하면 효과를 극대화시키기 위한 그런 뜻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북한의 도로 사정이 안 좋아서 이동식 발사대에도 좀 난관이 있으니까 이번에는 사일로라는 걸 파고 쏘지 않았겠냐. 근데 네. V자 그룹 그런 거 아까 보셨지만 맞습니다. 나왔잖아요. 네. 우리 대비 태세 어떤 건가요? 예, 그러니까 결국 북한은 발사 수단을 다양하게 발사 장소라든지 그다음에 발사 플랫폼 이런 것들을 다양화시키면서 기습의 효과를 극대화시키려고 하거든요. 네네. 그렇다면 우리가 북한의 이 발사 조짐을 조기에 파악을 해서 우리가 이 지금 추진하고 있는 삼축 체계의 첫 번째가 킬 체인이거든요. 그렇죠. 선제 타격을 하기 위해서는 이런 다양한 북한의 시도를 사전에 탐지하고 제압할 수 있는 그런 역량을 구비해야 됩니다. 네. 지금 우리 군은 그래서 정찰 위성이라든지 레이더라든지 이런 것들을 강화하면서 특히 한미 또 한미일 정보 공조를 통해서 이런 북한의 시도를 무력화시키기 위한 그런 대비를 지금 철저히 해나가고 있습니다. 네. 한시도 경계를 늦춰서는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이 그렇습니다. 말씀을 드리니까 더 듭니다. 문성묵 한국국가전략연구원 통일전략센터장과 말씀 나눴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 생방송 정책엔 이슈가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